일본도 언제까지나 저금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또 진행할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좀 심리가 깨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언젠간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언젠간 나올 이슈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좀 걷어들일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선영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경제TV나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저희 이제 국내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네. 원인이 뭘까요? 일단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주식을 우리가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슈가 나오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완전 내려앉았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조정이 필요했었던 시점에 저는 적절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일주일 만에 지금 사라졌고, 저는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좀 부양을 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싸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자금을 엔을 가지고 이제 더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 차익을 항상 얻는 이제 투자가 진행돼 왔었는데, 일본도 언제까지나 저금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또 진행할 것 같으니까 괜히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심리가 깨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나왔었던 이슈인데,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언젠간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언젠간 나올 이슈였어요.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딱 요 시점에 나왔었던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외로 번외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없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같이 어떤 자금들이 청산이 되게 되면은 말 사람이 100%다 이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매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거의 80% 이상의 투자가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뭔가 알고리즘이 깨져버리면 이게 순서대로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완전히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줬다. 그래서 예전에 수십 년 전처럼 사람이 100% 이제 매수 매도 하는 거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좀 꽤나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나요? 이제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좀 무마시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면서 조금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상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BOJ 총재가 나오고 나서 일본도 이제 10% 급락을 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또 10% 급등을 하면서 커버링이 됐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두 가지 악재성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일단 지표가 꺾여야겠죠.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지표가 예전만큼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나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뭔가 지표들이 좀 밸런스가 맞춰지기를 좀 바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지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딱 과도기적 구간에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나 시장도 어느 정도 지표가 내려오기를 바랬지만 이게 막상 내려오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 더 빨라지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라는 딱 그 임계점이 온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너무 진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슈만으로는 딱 봤을 땐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향으로 저희 국내 시장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급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요즘에는 글로벌 자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꼬이면 이제 다다닥 다 꼬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N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뭐 N 캐리 트레이드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미국 자금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까지 영향을 줬고, 게다가 또 그날 하필이면 이제 사이드가 터질 때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주저앉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신용융자 잔고가 좀 높았어요. 최근에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40%가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저는 그 시점 이후엔 조정이 항상 왔었거든요. 근데 40%까지 가진 않았었어요. 거의 36% 7%까지 올라가길래 좀 이 정도면 조금 불안한 시점이 된 것 같긴 하다. 너무 신용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비슷하게 되니까 조정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두 번 크게 얻어맞고 나서 제가 8일자 기준이죠. 보통 이제 몇 개월 후에 나오니까 8일자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를 보니까 3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좀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하루 이틀 더 지나면 그게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좀 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 포함해가지고 보통 신용 거래 퍼센티지가 3에서 5% 사이 내에 있으면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대주주 지분을 빼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5% 안쪽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잔고는 나쁘지 않다. 뭐 좀 오르긴 올랐지만 뭐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7%가 나와요. 5% 넘어가 있고, 게다가 또 보통 대주주 지분을 빼고 나면 그게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10%가 넘어가면 그때보다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부담스럽냐면 최근처럼 이렇게 뭔가 수급이 터져가지고 이제 바바바바 연속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데미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서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되, 사실 저는 그러면은 뭐 SK하이닉스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는 사실 똑같이 뭐 신용융자 잔고가 7% 8%라도 이제 SK하이닉스의 무게감과 뭐 코스닥 일반 뭐 중소형 기업들의 무게감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뭐 여전합니다.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지, 그리고 김선영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거예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투자를 거둬들여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만일 예전에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뭐 더 그 전으로 갔을 때 뭐 오일 쇼크, 그때처럼 좀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면 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얇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좀 걷어들일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오더라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날 폭락한 날에 제 네. 지인 또 많은 동생, 친구, 뭐 형님들 전화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얘기는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방법이 없고,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실적이 못 나왔다거나 뭔가 뭐 정말 상장에 대한 부분이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버려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시장이 잘 간다 하도 버려야 되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수급이 깨질 때마다 우리가 손절을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우리나라 사실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2100포인트까지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그때 평균적으로 보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까지 밀어버린 조정이 거의 분기마다 한 번 꼴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지수 10, 한 6, 7% 정도 밀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좀 못 밀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충분히 좀 딥하게 깊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의 어떤 깊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올해처럼 20한 5년 차 정도를 해보니까 조정은 항상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깊게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오는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하락한 게 아마 올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 같고 좀 멀리 보면은 내년까지 중에 최근 저점을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일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송정길 TV를 보시면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받아가시면서 아마 저도 계속 멘트를 드리겠지만 굳이 투자를 거둬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만일 뭐 월급날이 되셔가지고 좀 더 이제 현금이 생기셨다 하면은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단가를 낮추시고 뭐 실적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뭐 시장 누르고 조정했을 때마다 손절하고 다시 하고 손절하고 다시 사고 그렇게 되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제가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보다는 네. 탄탄한 기업을 위주로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되게 상황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였는데 바이든이 이제 자진 하차를 하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뭐 지지율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IRA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었던 이제 정책이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엎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의 이제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통 평소에 제일 많이 욕한 게 정경유착이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IRA를 완전히 엎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 왜냐하면 IRA 혜택 그리고 IRA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표를 많이 받아도 이제 선거 인단을 못 잡으면 이제 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선거 체계이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지역이 그 웬만한 지역은 민주당 공화당이 다 나눠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긴 잘 안 바뀝니다. 그 제일 중요한 지역은 보통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제 근해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스윙 스테이트 또는 러스트 벨트 지역. 그 지역이 거의 겹치는데 그 녹슨 공업지대죠.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발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했었던 그 이제 어려움 지역.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의견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본인 지역에 좀 좋은 정책을 해주면 그 후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IRA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도 엄청 들어왔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예전보다 투자도 뭐 수십 배 수천 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IRA 혜택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그걸 난 다 엎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그 IRA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그분은 이제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IRA를 했으면 이건 역사상 정말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업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도 드려요.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IRA라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름을 바꿔서 이제 본인이 한 것처럼 뭔가 이제 싹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방송 바로 전에도 제가 좀 들었지만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그 대화가 X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서버가 터지면서 디도스 공격으로 터지면서 지금 녹음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뭐 전기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나올 줄 알고 들었는데 뭐 일상 토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놓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러스트벨트 지역도 결국 이제 자동차 사업인데 그쪽에 전기차나 이쪽 라인들 배터리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기차가 굉장히 좋다 생각한다. 타봤다.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되게 환상적인 사람이지만 절대로 전기차 100%는 있을 수 없다. 사실 근데 그 얘기는 너무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전기차라는 게 없다 치고 그럼 다 내연기관 휘발유차인데 그럼 과연 우리 주변에 휘발유차가 100%일까요?
수소차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10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트럼프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우리는 그 후보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정책 관련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IRA라는 걸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보기 때문에 트럼프도 결국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윙 스테이트에 사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거는 그대로 진행하되 이제 자기 컬러대로 바꾸고 싶은 건 좀 바꾸는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관련 업종이나 뭐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없진 않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안 되면 오히려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지금껏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 물론 이제 어디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 근데 해리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가와 정치인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사업가는 이제 본인한테 뭔가 들어오면 그만큼 줍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요, 사업가는.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해리스가 되면 그냥 정책에 대한 연속성, IRA나 이런 것에 대한 연속성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뭐 심리적인 부분은 괜찮을 수 있겠죠.